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고유값의 개념과 요인수의 결정, 요인의 직교회전과 사각회전, 요인을 추출하는 주성분 방법과 주축 요인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요인 분석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입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변수를 관측해서 새로운 요인을 추출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 EFA는 SPSS를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과거의 이론으로부터 정해진 요인과 변수의 관계 모형이 적절한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 CFA는 주로 에이모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분석은 다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는 분석입니다. 첫째, 변수 축소의 방법입니다. 독립 변수의 수를 정리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과다한 변수는 해석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변수를 요인으로 축소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독립 변수를 구성하는 공통 요인을 찾아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하고 변수로 측정을 했을 때 이들 변수가 어떤 속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찾고자 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요인 값을 정량화하고자 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요인 분석에서 요인 점수로 요인 값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 회귀 분석 등을 통해서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고 집단 간의 요인 차이 검증 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축소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예를 들어 9개의 독립변수가 있는 회귀 분석 문제에서는 독립변수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해석이 어렵거나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수를 줄여서 모형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9개의 변수를 3개의 요인으로 축소를 한다면 모형은 좀 더 간단해지고 모형을 해석하는 것도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인 분석은 변수들을 요인들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이 요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요인과 변수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텐데 그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변수는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값이고 요인은 관측이 불가능하지만 해석은 가능한 값입니다. 그림으로 표시할 때 변수는 사각형으로 표시하고요. 요인은 타원으로 표시할 것입니다. 개념적 정의를 요인이라 하고 조작적 정의를 변수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험 때 업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 성적과 토익 점수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요인 값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 만족도, 긍정적인 태도, 성취감에 관련된 변수를 측정해서 행복한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가격 만족도, 성능, 디자인, AS, 브랜드 만족 정도를 변수로 측정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논문 제목에서 많이 보는 A가 B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럴 때 대부분 A와 B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요인과 변수의 관계는 어떨까요? 변수가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요인이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변수가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변수죠. 어떤 사람의 수학 성적은 그 사람의 계산력, 논리력, 언어 해독력, 창의력 등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국어 성적도 그 사람의 계산력, 논리력, 언어 해독력, 창의력 등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시험 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과목마다 동일하지만
그 비중은 다를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스포츠 기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0m 기록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라톤 기록도 공통적인 신체적인 능력으로 만들어질 테고요. 100m 기록에는 순발력과 근력이 영향을 많이 줄 것이고, 마라톤 기록에는 지구력이 더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속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는 여러 개의 공통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변수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를 이해하셨겠죠? 변수와 공통 요인의 관계를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그림 형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변수들이 공통 요인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요인과 변수의 관계가 한쪽으로 집중되도록 변형을 시키면 우리가 요인에 대한 해석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복잡한 수학적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예부터 보겠습니다.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습니다. x1은 영어 성적이고 x2는 수학 성적입니다. 이 변수들의 값이 두 개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변수와 요인에 대한 수학적 모형이 다음과 같습니다. x1은 f1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x2는 f2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이 개수값은 적재값, 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f1, f2 두 요인은 어떤 요인을 의미할까요? 영어 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수학 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름을 어떻게 붙여줄까요? F1은 언어 능력, F2는 수리 능력, 이런 네이밍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K개의 독립 변수가 있을 때 K개보다 적은 M개의 요인으로 변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변수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특별 요인이라 하고 오차함과 같이 취급합니다. 수학적 모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적재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수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적재값의 해는 유일해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만 만족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기 쉽게 적재값을 구합니다. 즉 되도록이면 한 요인에 높은 적재값이 걸리고 나머지 요인에는 적은 값이 걸리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에서 요인 회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수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요인으로 바꿨을 때도 그 정보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적재값을 유도할 것입니다. 각 변수들의 정보는 어디에 구해져 있나요? 앞에 분산분석 영상에서 분산은 정보라고 이야기했었죠. 데이터들이 분산을 갖고 있어야 데이터들로부터 왜 큰 값이 나왔는지, 왜 작은 값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의 분산과 공분산을 적은 공분산 행렬이 정보의 요약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공분산 행렬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변수는 분산이 커서 정보가 많고 어떤 변수는 분산이 작아서 정보가 적은 경우도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게 측정 단위의 문제이거나 모든 변수의 중요도가 같다라고 가정해야 될 때는 공분산 행렬보다는 이를 표준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분산을 각 변수의 표준 편차로 표준해 준 값이 바로 상관계수죠. 이렇게 각 변수의 정보의 양이 같다라는 가정으로 공분산을 표준화한 상관계수 행렬을 이용해서 요인 적재값을 유도합니다. 요인 적재값을 유도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변수들의 정보를 요인으로 되도록 많이 설명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상관계수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고유값은 공통 요인의 분산, 즉 정보의 양을 표시하고요. 고유벡터는 요인 적재값의 추정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그림과 같은 관계를 가진 두 변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두 변수의 상관계수 행렬은 이 정도 될 것입니다. 표준화 시켰으니까
x1의 분산도 1, x2의 분산도 1입니다. 이때 상관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면 1.5, 0.5가 됩니다. 고유값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두 변수의 정보를 보존하는 요인축을 잡으면 그림과 같이 F1, F2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에서 구한 고유값 1.5는 가장 정보가 많은 F1 축의 분산이 되고요. 두 번째 고유값 0.5는 요인 F2의 분산이 됩니다. 이 축을 유도하는 방법은 상관계수 행렬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고유값, 고유벡터, 고유값, 고유벡터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고유벡터가 두 요인축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이 이 축 방향이고요. 이 값이 이 축의 방향입니다. 이때 이 고유벡터 값이 요인의 적재값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개 교과목의 성적에 대한 상관계수 행렬입니다. 6과목 중에서 각각 3과목들끼리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계수 행렬을 이용해서 요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SPSS에서 원자료가 아닌 상관계수 행렬을 입력해서 요인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명령문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명령문의 내용은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요인은 2개 선택되었고요. 각 변수별로 요인 적재값이 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x1은 0.23 F1 더하기 0.76 F2 이런 의미고요. 즉 국어 점수는 F2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그리고 커뮤널리티는 두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의 크기, 즉 정보의 양인데요. X1은 두 요인에 의해서 약 63%의 분산이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이 값들은 0.5가 넘어야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요인의 고유값은 2.73, 1.13으로 전체 분산의 64.4%를 두 요인에 의해서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x1, x2, x3는 F2에, x4, x5, x는 F1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2개 있는데 이들 요인에 이름을 붙여주면 F2는 물리적인 요인, F1은 수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개의 요인을 선택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수가 6개니까 변수가 갖고 있는 총 정보의 크기는 6입니다. 고유값이 각 요인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두 요인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은 2.73 더하기 1.13이고 이는 전체 정보의 64.378%입니다. 여기서 왜 고유값이 1 이상의 요인만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원래 한 변수의 정보의 양이 1인데 1 미만의 정보를 갖는 요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한 요인의 해석을 위해서는 요인 회전이 필수입니다. 최초로 계산된 성분 행렬을 통해서는 각 변수에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베리맥스 회전을 통해서 해석이 용이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각 변수들이 한 축에 몰릴 수 있도록 회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베리맥스 회전은 대표적인 직교 회전으로 요인들 간에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적재값을 유도할 때 요인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고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는 직교회전이 아닌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제는 원 자료를 SPSS를 이용해서 요인 분석하는 예제입니다. 소비자들은 라면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 요인을 찾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각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면, 국물 맛, 영양가, 양, 가격, 브랜드, 신제품, 주변 평가에 대한 중요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습니다. 라면 데이터에서 먼저 분석에 가셔서요. 차원 축소, 요인 분석을 클릭합니다. 요인 분석에 사용할 변수들을 선택을 합니다. 중요도 변수 8개 변수를 보내고요. 요인 추출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요인 적재값을 구하는 방법은 주성분 방법이고 분석 대상은 공부산 행렬이 아닌 상관 행렬, 그리고 고익값 기준은 1, 변경하는 거 없이 이 상태로 계속을 누릅니다. 요인 회전은 직교 회전인 베리맥스를 선택하고요. 옵션 들어가서 크기순 정렬에 체크하고요. 요인 점수는 아직 저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출력 결과의 첫 번째 표에는 각 변수의 커뮤널리티가 표시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3개의 요인이 선택되었는데 각 변수가 3개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의 양을 표시합니다. 원칙적으로 0.5 이상이 되는 변수만이 유효합니다. 여기서는 한 변수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제거해야 되지만 일단 계속해 보겠습니다. 고유값 1 이상인 요인의 수가 3개이고요. 3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전체 분산의 양은 61.998입니다. 회전을 했을 때 각 요인들의 비중이 좀 더 균등해지면서 전체 설명되는 분산의 양은 똑같습니다. 출력 결과는 회전된 성분 행렬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직교 회전인 베리맥스 방법으로 회전을 시켰습니다. 각 요인별 크기 순으로 변수를 정렬하면 이 3개의 변수가 첫 번째 요인에 의해서 주로 설명이 되고 이 3개의 변수는 두 번째 요인, 나머지 2개의 변수는 세 번째 요인에 의해서 주로 설명이 됩니다. 변수의 속성을 고려해서 이제 세 요인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줍니다. 라면을 고를 때 가격, 양, 영양을 고려한다는 것은 실용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 신제품, 국물 변수는 맛 요인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할 수 있고요. 주변의 추천, 브랜드 변수는 상표 요인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적절한 요인의 이름을 정해줄 수 있고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요인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요인들에 적합한 변수를 선택해서 실험을 한 거니까 이름을 짓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문항수와 표본수입니다. 한 요인에 최소 5개의 변수가 포함되도록 설계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한 개념을 2개 이상의 변수로 구성하도록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개 내지 4개의 변수가 적당하고 커뮤널리티나 신뢰성 등을 고려해서 나중에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한 요인에 5개 정도의 변수가 적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표본수는 50개 이상인데 변수 수의 5배의 표본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원하신다면 변수 수의 10배가 권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변수 수가 30개면 300명 정도의 표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얻고 나면 이 데이터가 요인 분석의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요인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바틀렛의 구형성 검증은 상관계수 행렬이 단위 행렬인가를 검증하는 것인데 귀무가설이 이런 형태입니다. 즉 변수들끼리 완전 독립인가를 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서 요인으로 변수가 묶여지지 않겠죠. P값이 작으면 귀무가설이 기약될 테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니까 요인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KMO는 전체 분산 중에서 요인이 갖는 분산의 비율로
0.5 이상이 되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검증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얻었다면 거의 대부분 통과될 것입니다. 앞에서 인자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고유값 1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한 요인수가 원하는 요인수가 아닐 때도 있겠죠. 사전 연구에 의해서 결정한 요인수와 다를 수도 있고요. 누적 분산량이 60%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스크리 도표입니다. 일반적인 요인수 결정 방법은 고유값이 1 이상인 경우만 선택하는 데 반해 스크리 검정법은 고유값의 감소 형태로 고유값을 결정합니다. 요인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유값은 감소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소하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그 전의 요인수까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고유값 1 기준으로 2개의 요인이 선택됐지만 스크리 기준으로는 네 번째부터 고유값의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요인수는 3개로 선택합니다. 네 번째 체크할 사항으로 요인 회전 방법의 결정입니다. 직교 회전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데 변수수를 줄이거나 차후의 결과를 다른 분석에 사용하고자 할 때 많이 씁니다. 사각회전법은 요인 축 간의 각도가 직각이 아니다라는 가정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요인 간의 종속이 현실적이므로 이론적으로 의미 있고 해석이 가능한 요인을 선택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직교회전은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가정합니다. 하지만 사각회전은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SPSS는 오블리민과 프로메스 방법을 제공합니다. 직교회전에 비해서 요인 간의 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메스 방법은 먼저 직교회전을 한 뒤에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주는 절충형 방법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베리맥스는 두 요인 간의 축이 직각인데 반해서 프로맥스와 같은 사각회전은 두 요인 간의 축이 직각이 아닌 사각 형태입니다. 직교회전에 비해서 좀 더 데이터들이 축에 몰릴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슈로 요인 적재값의 해석입니다. 요인 회전을 통해 높은 적재값이 한 요인에만 걸려 있도록 합니다. 그때 그 적재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두 요인에 동시에 높은 적재값을 가지면 그 변수는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커뮤널리티가 50% 이상인 변수만 모형에 남기고 요인에 의한 누적 분산 양이 60% 이상이 되어야지만 모형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EFA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왜 CFA 확인적 요인 분석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예제는 모바일 앱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 동기에 대한 요인 분석 예제입니다. 이론적인 문헌 연구에 의해 3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각 요인별로 3개 내지 4개의 변수를 측정하였습니다. 예상한 요인은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성 때문에 등입니다. 결과적으로 측정한 11개의 변수가 이렇게 3개의 요인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를 여시고요. 분석하셔서 차원 축소, 요인 분석 클릭하시고 A1부터 C4까지 선택하시고요. 우측으로 변수로 보냅니다. 그리고 기술 통계에 가셔서 KMO와 바틀렛 구형성 검정에 체크하시고 요인 추출로 가셔서 주성분 분석, 상관행렬 1 여기는 건들지 않고요. 다음에 요인 회전에 가셔서 베리맥스로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가셔서 크기순 정렬에 체크하고 계속 누르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KMO 검정 결과 0.885가 나왔으니까 표본은 적절하죠.
그리고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 확률이 0.000, 0.05보다 작으므로 요인 분석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변수의 커뮤널리티를 보면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각 변수의 분산량이 모두 50% 이상 설명되니까 각 변수의 공통성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요인 추출표를 보시면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2개의 요인으로 전체 분산의 69.875%를 설명하니까 이 변수들을 2개의 요인으로 적절히 대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3개의 요인이 추출되어야 했음에도 2개의 요인만 추출된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과를 계속 보시면 회전된 성분 행렬에 의해서 이렇게 적재값의 크기 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A 문항과 B 문항이 같은 요인으로 묶이고 있으니까 사용 편의성과 유용성이 구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편의성과 유용성 요인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추출되는 요인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인수 변경의 근거는 사전 연구 결과입니다. 요인 추출 클릭하시고요. 요인수를 3으로 고정합니다. 스크리도표에 의해서 요인수를 체크해 볼 수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스크리도표에 의한 검정은 요인수를 늘리고자 할 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계속 누르시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수를 3으로 고정하면 3개의 요인에 의해서 전체 분산의 76.877%를 설명하고 있죠. 또 회전을 통해서 각 요인들의 고유값이 균형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된 성분 행렬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편의성 요인과 유용성 요인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A, B 두 변수들이 두 요인에 동시에 높게 적재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요인 간에 종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직교회전을 할 때는 요인 간의 독립을 가정하지만 사회과학 데이터에서는 요인 간에 서로 연관성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사각회전을 하는 것이 요인의 해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으로 사각회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회전을 하기 전에 요인 추출 방법을 주축 요인 추출 방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인수는 3으로 고정을 합니다. 요인 회전은 오블리민 방법보다는 프로맥스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맥스는 먼저 직교회전을 한 뒤에 연관성에 따라서 차츰 변환시키는 절충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적재값이 0.3보다 작은 값은 표시하지 않도록 정해줘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시면 프로맥스에 의한 패턴 행렬이 다음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를 표시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요인 간의 상관계수 행렬도 같이 구해지고 있습니다. 사각 행렬을 통해서 요인들이 잘 분리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다행히 사각회전을 통해서 3개의 요인을 추출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구조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인 분석이라는 것이 데이터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해결 방법 3은 CFA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요인을 찾아내는 탐색적 요인 분석보다는 요인 구조를 안다라고 하는 가정 아래서 요인의 구조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모스에 의한 확인적 요인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